자, 파트와 파트 4와 파트 5를 묶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할 텐데요. 파트 4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파트 5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트 4의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기술들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하나의 파트로 해도 부족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개요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요. 사물인터넷의 개요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틀렸네요. 파트 5에서는요. 가상화폐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해킹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입니다. 이제 최근에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요. 자동차나 냉장고나 세탁기 등 모든 사물이 어쨌든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팅 파워와 그 다음에 네트워킹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초연결 사회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핵심에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Io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사물이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스스로 통신하고 지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때건 이런, 관계없이 그 사물과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무선 통신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죠. 사물 인터넷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와이파이, 3G, 4G, LTE 우리가 배웠었던 이런 통신 기술들, 블루투스, 이더넷, BCN, 위성통신, 마이크로웨이브, 시리얼 통신, PLC 등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활용이 되느냐면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아까 봤었던 개별적인 가전제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건 사람이건 이동하는 자동차건 수많은 대상들이 사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전체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든 그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들이 총망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참여하는 개체들이 스스로를 식별할 때 근거리에 위치한 사물의 신원을 나타내는 RFI 기술,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들이 근접했을 때 스스로 바로바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RFID와 같은 기술들도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IoT의 구현을 위한 두 번째 기술은 센서 기술입니다. IoT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거나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의 감각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물이 직접 캐치해낼 수 있도록 센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집안의 침입자를 감시를 한다거나 모션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앞으로 지나갔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센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술 또는 레이다라는 기술을 통해서요. 라이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차간 거리를 계산을 하거나 적외선 센서 같은 것들로 야간에 그런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감지, SAR, 레이더,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센서들을 이제 IoT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IoT와 관련된 세 번째 핵심 기술은 인터페이스 기술이에요.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 등을 이용해서 구한 막대한 양의 정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그 엄청난 양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문제,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분야에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얻은 정보를 분석을 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트렌드나 추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처리 기술들이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야만 그 사물 인터넷이 진짜로 어떤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물 인터넷이 활용되기 위한 그 핵심적인 한 3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보다 보니 이런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을 기준으로 볼 때에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요. 서로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된 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기술 이제 필요하겠죠.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계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 이 서비스화가 되고 서비스가 제공될 때 서비스가 이제는 예전과 달리 클라우드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앞서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들은 어느 하나가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 아주 강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그런 기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분야들을 알아보면은요, 먼저 스마트 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에 외출할 때 말이에요. 요즘에 문 앞에 있는 모든 전원 끄기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은 어느 전원 버튼 하나만 끄면은 집안에 내가 설정해 놓은 무조건 다 꺼지면 냉장고 같은 거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꺼지도록 설정해 놓은 모든 전자제품이 일시에 꺼지는 이런 서비스들 내지는 그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 창문 같은 것들이 열려 있을 때에 외출 버튼 누르면 창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이런 기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에 그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개인 비서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음성만으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홈 기술들이 아주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자동차 기술이죠. 스마트 자동차 기술은 그런 안정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연구 단계에 있지만 그 상용화 가능한 기술들은 거의 다 이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방에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전후방 측면을 다 센싱하면서 그 센싱된 결과로부터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자동차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지 굴러갈 건지 아니면 멈춰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받으면서 그 경로를 계산하는 이런 수많은 연산들이 스마트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쇼핑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대표적인 그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제 아마존 고라는 매장이, 그로서리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그 매장에 가면은 그 서비스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아마존 고에 등록되어 있는 앱 있잖아요. 앱을 켜고 이제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앱이 센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매장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 앱에는 이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가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트나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물건을 그 카트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담을 때 그 물건들이 어느 선반에서 이렇게 꺼내졌는지 이런 것들이 센싱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계속해서 내부를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장바구니에 들어간 물품들이 뭔지가 계속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카트를 그대로 끌고 그냥 매장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대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바코드로 인식을 해서 찍거나 이런 과정 없이 이미 뭘 구입했는지 카트 안에 들어간 물건들을 다 센싱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격이 계산되고 그 가격이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로부터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마존 고 매장이 오픈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자동 결제가 되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RFID 기술을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물품마다 RFID 칩들을 다 박아놓고요. 예전에 그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기술이 연결될 때 RFID 센서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칩을 다 박아놓고 그 빠져나올 때 말이에요. 매장을 빠져나올 때 그 게이트에서 RFID로 이 물품들을 다 센싱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RFID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반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기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 카트에 담긴 그런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내는 아주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존 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번호판의 도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자번호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이런 번호판 붙이잖아요. 근데 이 번호판을 범죄나 아니면은 그 차량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CCTV 분석을 하는 기술이 요즘 아주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영상에서 차량을 찍어서 그 차량의 이 번호판을 다시 이렇게 그걸 복원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 번호판 자체에 이제 전자 칩이,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판 자체의 통신 기능을 두도록 해서 이 차량이 지나다닐 때에 그 칩이 직접 리더와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번호 체계가 바뀌어도 그 칩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번호 체계가 바뀌어도 그거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그 도난당한 차량을 이제 시스템에다, 전체 관리 시스템에다가 도난 차량이다라고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그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것이 금방금방 뜨니까요. 그 번호를 굳이 인식해 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회수할 때 아주 좋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제 파트 5입니다. 파트 5에서는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버추얼 머니라고 하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본다면은 나가모토 포커라는 그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상금으로 동전이 2,000개 있는데 게임에서 이기면 2,000개 중에 일부를 상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그런 게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게임에서 연달아 10번을 이기면 남아있는 상금에서 얼마만큼을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을 하되 돈을 그러니까 가상화폐이지만 잃는 경우는 없이 딸 수만 있도록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도록 했었던 그런 서비스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나가모토 포커 이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왜 우리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방문하면은 포인트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쓸 수 있기도 하지만 그냥 지금은 없어진 싸이월드의 도토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나가모토 포커를 통해서 얻은 동전을 컴퓨터가 만든 동전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었었느냐면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실행해서 동전을 모으는데 그 돈을 사실 잃어버릴 일은 없다 그랬죠. 그거는 딸 수만 있도록 만들어진, 얼마를 따느냐가 이제 차이점이지. 그래서 땅에서 동전을 캐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그 사토시 나가모토 그 게임 만든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게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의 형태가 뭐였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일정량의 동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부르면서 마치 이제 진짜는 아니지만 그게 화폐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이제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상품처럼 된 거죠. 실제의 화폐를 주고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화폐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이건 실제 돈이 아니니까요. 얼마로 파느냐, 그 시장의 그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고, 현재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또 뭐냐?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전체에게 나누어줘 체인 형태로 묶어버려서 그 체인 형태로 묶인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형태의 이게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장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요. 은행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 고객은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만큼을 잔고에 가지고 있고 B, C, D, E라는 고객은 이제 잔고가 없어요. 근데 이 정보, A 고객부터 E 고객에 대한 이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이 모든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한 장부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친다 그러면은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이 지금 이게 바뀐 설명이네요. 예를 들어서 각각 A에서부터 E라는 고객들이 전부 다 여기 요 그림에 보는 걸로 이해되겠네요. 전부 다 1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그 은행 중앙 장부에도 A에서부터 E까지의 고객이 전부 다 10만 원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커가 은행 시스템을 뚫어서 들어와서 A만 5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잔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 관리자가 볼 때는 전체 그 고객들의 총합이 50만 원이었으니까 문제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해킹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킹의 문제에 대비하도록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런 겁니다. 이 장부 있잖아요. 장부를 은행 중앙에만 하나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컴퓨터 또는 개인 서버에 그 장부를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부터 E까지의 그 잔고에 대한 장부를 A도 가지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고 다 나눠서 가지고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어떤 해커가 들어왔을 때 요 A가 50을 가지도록 하고 뭐 어쨌든 데이터를 바꾸려고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해킹 결과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E에 해당하는 컴퓨터만 가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A에서부터 E까지 모든 그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다 찾아가서 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부들을 다 맞추어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상이 생기거나 해킹을 당한 걸로 간주해서 이제 원래 상태가 어땠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어서 이런 거래 내역을 분산 관리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블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줘서 체인으로 다 연결을 해놔가지고 이 거래 내역이 사용되거나 수정되거나 참조될 때는 그 체인을 통해서 다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이라는 게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특별한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 해킹하려면 전체 블록의 51%에 해당하는 장부를 거의 동시에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장부들이 바뀌어 있어야만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할 때 그쪽으로 복원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했을 때 그 블록체인을 뚫고 해킹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 해킹 사례가 있기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에 일본 마운트곡스에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그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비트코인이 일부 금액이 사라졌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술로는 그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한 사례들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암호화폐를 그 거래소 안에서 도난을 맞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시면은요, 2014년에는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 실제 실물 화폐로 이렇게 거래되던 게 10,000원도 하지 않았었는데, 쭉 이렇게 하면서 개당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폭락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마치 주식처럼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금값처럼 말이에요. 금이라는 재화처럼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수많은 비트코인 그 거래소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거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뿌렸던 쿠폰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2천만 원까지도 받고 팔리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비트코인이 화폐화가 될 가능성이 진짜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가 넘는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 숨겨져 있는 보안 시스템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현실이어서 검은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제 화폐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제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하지요. 여기에 앞서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반 실물 화폐 같으면은 그 나라에서 은행에서 그 화폐를 만들어내잖아요.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화폐를 더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망가진 화폐 같은 것들을 걷어들여서 폐기하는 이런 관리 작업을 정부가 다 이제 컨트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중앙의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비트코인을 그 발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채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 기업 단위로 이렇게 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어떻게 채굴을 하느냐, 개인도 채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 수학 문제 풀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그 베네핏으로 그거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종이 놓고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돌려야지만 그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거를 자기 업으로 해갖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만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고 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려서 팔아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가 집에 있는 PC 정도를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알고리즘을 이제 푸는 것이요.
그 푸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대요. 그 기계 자체도 굉장히 고가인 데다가 그리고 그 컴퓨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컴퓨터를 1년 365일 계속 켜놔야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 고성능의 컴퓨터를 계속 켜놓다 보면은 왜 우리, 저기 서버 같은 경우에도 아까 IDC 말씀드렸었는데 IDC도 그 관리하려고 그러면 냉방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냉방 시설을 하고 계속해서 컴퓨팅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투자한 비용만큼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생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계산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 있잖아요. 실제 동굴요. 동굴에 가보면은 1년 내내 시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어디 동굴을 발견해서 거기다가 자기들 네트워크선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돌리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면 다음 중 사물이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스스로 통신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는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무엇은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죠. 3번. 거래 기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파트 4와 파트 5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스스로 통신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화폐는 가상공간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하고요. 가상화폐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거래 기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보기술에 대한 기술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